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한밤중이었지만 제 몸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들 녀석 집에 가는 날이거든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큰 행사나 마찬가지라 이 늙은 몸도 긴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동석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갈비찜, 손주 민준이가 환장하는 잡채, 그리고 며느리 소지은이 그나마 먹는다고 했던 나물 몇 가지. 이것들을 다 하려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서둘러야 했습니다. 갈비는 어제부터 핏물을 빼고 양념에 재워둬서 깊은 맛이 잘 뱄을 거예요. 큼지막한 냄비에 갈비를 안치고 배와 양파를 갈아 넣으며 달큼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니 벌써부터 아들 녀석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잡채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조금 귀찮기는 해도 할머니 잡채 최고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손주 얼굴이 아른거려 빼놓을 수가 없었지요. 시금치는 파릇하게 데쳐서 조물조물 무치고 도라지는 소금물에 바득바득 씻어 쓴맛을 뺀 뒤 기름에 달달 볶았습니다. 만드는 내내 이걸 받은 우리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은 하려나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주 먹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걸로 속상해하면 저만 손해라는 걸 살아오면서 진작에 깨달았어요. 몇 시간을 꼬박 서서 음식을 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큼지막한 유리 반찬통에 나눠 담으니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이걸로 며칠은 우리 아들, 손주가 든든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지요. 반찬통 하나하나가 어찌나 무거운지 이걸 다 들고 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부모에겐 가장 큰 기쁨인 것을요. 김치통까지 야무지게 챙겨 넣으니 시장 좌판 하나는 차릴 수 있을 만큼 짐이 불어났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절로 곡소리가 나왔지만 저는 낑낑거리며 현관문 앞에 짐을 모두 옮겨두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혹시나 빠뜨린 건 없는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본 뒤 무거운 가방을 양손에 나눠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짧은 길도 오늘따라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버스에 올라타니 다행히 빈자리가 하나 있어 겨우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무거운 짐은 무릎 위에 고이 올려놓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을 넘게 달려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고 거기서 또 아들네 동네로 가는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버스 안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저처럼 커다란 짐을 든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가벼운 몸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괜히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버스는 2시간을 더 달렸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사는 아파트 단지는 지하철역에서도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하철에 몸을 실었을 땐 거의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땀은 비 오듯 흘렀습니다. 4시간. 꼬박 4시간이 걸렸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짐 싸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드디어 아들 녀석이 사는 삐까번쩍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을 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왔다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쥐어짰어요. 경비실을 지나 아파트동 입구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1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17층.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아들 성공했구나 하는 대견한 마음과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어미한테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리도 힘들었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소지은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는 귀에 스마트폰을 대고 통화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게는 눈인사만 건넬 뿐 반갑게 맞이하거나 제가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래 하고 멋쩍게 대답하며 낑낑거리며 신발장 앞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집 현관은 언제나처럼 백화점 쇼핑백과 택배 상자로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통화에 열중한 채 거실 소파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마치 저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 진짜? 걔가 그랬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깔깔거리며 웃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지만 며느리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저는 어디 앉아야 할지도 몰라 잠시 뻘쭘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학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텅 빈 집, 그리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며느리. 제가 4시간 동안 그 고생을 하며 달려온 결과가 고작 이건가 싶어 맥이 탁 풀렸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옷이 몸에 감겨 찝찝했고 긴장이 풀리니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며느리가 앉은 소파의 맨 끝자락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며느리의 통화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죽인 채 얌전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이 말랐지만 차마 물 한 잔 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현관 앞에 내려놓은 반찬 꾸러미가 생각났어요. 날이 더운데 저러다 상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제가 이 고생을 해서 가져온 음식인데 며느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싶어 속에서부터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며느리는 그래. 그럼 이따 다시 연락할게. 끊어.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지개를 쭉 켜며 그제야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제라도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을까 속으로 아주 작은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박살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배고프시면 저기 찬장에 라면 있으니까 하나 끓여 드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라면? 4시간을 달려온 시어머니에게, 그것도 2손 가득 반찬까지 만들어 온 사람에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라면을 끓여 먹으라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4시간 동안의 고생,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던 정성,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소지은. 너는 나를 딱 그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4시간을 걸려 너희 집에 온 시어머니를 배고프면 라면이나 알아서 끓여 먹는 그런 존재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가치도 없는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차가운 결심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래, 좋다. 라면이라. 아주 좋은 생각이야. 저는 속으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한 거다, 며느라가. 이 김성수는 평생을 참고만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 너는 나에게 모욕을 줬고 나는 반드시 오늘 이 모욕을 똑같이, 아니 몇 배로 갚아줄 것이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제 복수국의 무대를 찬찬히 눈에 담아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저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유기농 과자와 값비싼 수입 파스타면, 아이를 위한 건강 간식들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석에 마치 없는 물건 취급을 받는 것처럼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라면 5개짜리 묶음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마 마트에서 묶음 할인을 할 때 구색 맞추기로 사다 놓은 것이겠지요. 저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빨간 봉지의 라면이었어요. 냄비를 꺼내 물을 받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텅 빈 냄비 안으로 물이 채워지는 소리가 텅 빈 제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가스레인지의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핥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제 시어머니를 모셨을 때가 떠올랐어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가장 좋은 재료로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행여나 입맛에 맞지 않으실까, 불편한 점은 없으실까 노심초사하며 정성을 다했어요.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이고 어른에 대한 예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의 며느리는 4시간을 달려온 시어머니에게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들 하지만 이건 시대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에 관한 문제였어요. 보글보글 물이 끓기 시작하자 저는 라면과 건더기 수프, 분말 수프를 차례로 넣었습니다. 딱히 더 넣을 만한 것도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베푸는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레시피에 적힌 그대로 정확히 4분 30초를 더 끓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요. 이 라면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모욕의 증거이자 다가올 복수의 서막이었으니까요. 젓가락으로 면발을 한번 휘저으니 익숙한 라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분명 맛있는 냄새인데도 어쩐지 속이 메스꺼웠어요. 다 끓인 라면을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흔한 파 한 줄, 계란 하나 들어가지 않은 그야말로 봉지 속 내용물만으로 이루어진 라면 한 그릇. 저는 그걸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라면을 먹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짜고 매운 국물이 텅 빈 위장을 자극했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꾸역꾸역 기계처럼 면을 씹고 국물을 삼켰습니다. 한 젓가락을 먹을 때마다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수모를 절대 잊지 않겠다. 반드시 그것도 아주 통쾌하게 갚아주겠다. 저는 면 한 가닥,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마치 제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듯 그렇게 저의 첫 번째 복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그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동석이가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피곤해 전 목소리로 들어서는 아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래, 왔다.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전화 안 했다. 아이고, 이 늦은 시간에 힘드셨겠네. 근데 진지는 드셨고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그저 응, 먹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소파에 누워있는 아내에게로 향했어요. 지은아, 어머니 식사 챙겨드렸어? 그 순간 며느리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저를 챙겨준 사람처럼요. 그럼 어머니가 갑자기 라면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맛있게 끓여드렸지. 입맛에 맞으셨어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운 채로요. 제 속내를 알 리 없는 아들은 아, 그러셨구나. 라면 말고 밥 드시지 그러셨어요 라며 아쉬워했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데 어떻게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저는 제 아들이 얼마나 아내에게 휘둘려 사는지 그리고 이 집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 민준이가 쓰는 방 한쪽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지요. 낮에 겪은 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는데 방문 너머로 안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벽이 얇은 탓인지 목소리가 꽤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자는 척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 우리 힐링 여행 가는 거 잊지 않았지? 그 강릉에 새로 생긴 인피니티 풀 호텔 말이야. 후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알아. 근데 좀 비싸지 않아? 우리 이번 달 카드값도 꽤 나왔는데. 비싸긴. 우리가 이만큼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누려야지. 안 그래?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오셔서 신경 쓰이는데 스트레스도 풀고 와야겠다. 어머니 계시는 동안 잘해드리고 주중에 우리끼리 싹 다녀오면 되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신경이 쓰이니 그걸 풀기 위해 호화로운 여행을 가야 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시어머니에게는 라면 한 그릇을 던져주면서 자신들은 수십만 원짜리 호텔에서 힐링을 하겠다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래도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데 우리가 여행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뭐가 그래? 어머니도 며칠 쉬시다 가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인생 즐기는 거지. 자기야, 생각 좀 해봐. 거기 스파랑 마사지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대.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도 하고 완전 최고급 코스라고.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너희 인생을 즐겨라. 최고급 코스로.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즐겨주마.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제대로. 그들의 대화는 저의 복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 아침상을 차렸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해온 갈비찜을 접시에 담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아들은 회사 대출금 이자가 또 올랐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인자하고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가, 지은아, 너희 사는 거 보니 안쓰러워서 말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좀 있는데
그냥 쥐고 있어봐야 썩기밖에 더하겠니? 너희 집 장만할 때 보태주고 싶구나. 제 말이 끝나자 식탁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며느리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탐욕이라는 두 글자를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잘 벼린 칼을 휘두를 때가 온 것이지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속으로 삼키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식탁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동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괜찮아요. 어머니 노후에 쓰셔야 할 돈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착한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옆에 앉은 며느리의 생각은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토끼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 입에서 다음 말이 나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며 결정적인 미끼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아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거다. 너희가 잘 살아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에 톡 쏘는 톤과 달리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했어요. 어머님 정말이세요? 저희야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큰 비밀을 알려주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한 5천만 원쯤 된다.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 새 출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구나. 5천만 원. 그 액수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순간 저는 며느리의 동공이 크게 확장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짧은 순간 숨을 멈췄던 며느리는 이내 거의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질렀어요. 어머님, 세상에 5천만 원이라니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이 큰 돈을.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옆으로 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 소지은의 경이로운 연기가 시작된 것은 호칭부터가 어머니에서 어머님으로 아주 콧소리가 잔뜩 섞인 채로 바뀌었습니다. 태도는 또 어떻고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어머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라며 쏜살같이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에게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곧장 과일 접시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과와 배는 예쁘게 깎아 토끼 모양으로 장식까지 해놓았더군요. 어머님, 과일 좀 드세요. 제가 제일 예쁜 걸로 골라왔어요. 그래, 고맙다. 제가 과일을 한 입 베어 무니 며느리는 제 등 뒤로 가서는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 저는 가증스러운 그 행동을 말없이 받았습니다. 제 어깨를 주무르는 손길에서는 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5천만 원짜리 안마는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이 상황을 즐겼습니다. 그래, 더 해봐라. 너의 그 탐욕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며느리는 제가 잠시라도 불편해 보이면 어머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어머님, 추우세요? 담요 갖다 드릴까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베란다에 나가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자기 엄마에게 하는 전화겠지요. 저는 못 듣는 척 TV 소리를 조금 더 키웠지만
며느리의 흥분한 목소리는 그 소리를 뚫고 제 귀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엄마, 대박이야. 시어머니가 글쎄 우리한테 5천만 원을 주신대. 진짜로? 진짜라니까. 우리 이제 이 답답한 집 말고 더 넓은 데로 이사 갈 수 있겠어. 응,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완전 웬 떡이야. 아,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에 강릉 가기로 한 거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돈 주시기 전에 점수 좀 팍팍 따놔야지. 그렇군요. 저에게 잘 보이는 것이 그 값비싼 힐링 여행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지요. 돈의 위력이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순식간에 바꿔놓으니까요. 저는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다시 제 옆으로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로 앉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을 시간이라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는 척하며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돈을 주려면 절차가 좀 있더구나.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얼굴에는 절차? 무슨 절차?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험해서 말이다. 내가 은행에 직접 가서 너희한테 송금하는 걸 두 눈으로 봐야 마음이 놓이겠다. 그리고 뭐 서류에 너희 도장도 직접 찍어야 할 게 있다고 하더라. 물론 전부 제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앱 하나면 몇 억도 순식간에 오고 가는데 은행에 직접 갈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돈에 눈이 먼 며느리는 제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가 어머님 계신 곳으로 갈게요. 라며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고 마지막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말에 우리 집으로 다 같이 오너라. 내가 이사 자금도 주는데 밥 한 끼는 거하게 차려야지. 내 평생 실력 발휘해서 잔치상 한번 차려주마. 너희도 그런 상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겠니? 잔치상이라는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5천만 원에 사내 진미가 차려진 잔치상까지. 며느리의 머릿속은 이미 행복한 상상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네, 어머님.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여행이 문제예요? 저희 당장 갈게요.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배웅하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드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주 특별한 평생 잊지 못할 잔치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마. 그 상을 받고 너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구나.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오랜 친구이자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옥자 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젊어서부터 저와 동네에서 같이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운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어요. 따르릉 몇 번 신호가 가자마자 옥자 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순이냐? 웬일이야, 이 시간에? 언니 나야. 시간 좀 괜찮아? 할 말이 많아서. 저는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싸들고 4시간을 달려간 이야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라면이나 끓여 드세요라고 했던 그 모욕적인 한마디까지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넘어 옥자 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세상에, 지 애미한테도 그럴까?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내가 폭발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참았어. 참기는 뭘 참아. 그런 것들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아주 밥상머리 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해. 옥자 언니는 저보다 더 흥분해서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를 진정시키며 제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5천만 원을 미끼로 던진 것과 그 돈을 받으러 다음 주말에 아들 내외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다는 것까지요. 제 계획을 다 들은 옥자 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아주 통쾌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 역시 김성순이야. 내가 너를 이래서 좋아한다니까. 그래, 아주 잘 생각했어. 그런 것들은 돈으로 약을 올려서 아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냐? 역시 옥자 언니였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부탁을 말했어요. 언니, 다른 건 필요 없고 토요일 저녁 7시쯤에 우리 집에 잠깐만 들러줘.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거야. 와서 바람 좀 잡아줘. 당연하지. 내가 아주 바람을 잡다 못해 태풍을 일으켜주마. 팝콘이라도 튀겨가야겠네. 기대하고 있겠다, 성순아.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무대 장치를 준비할 차례였어요. 그 주 내내 제 휴대전화는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소지은의 전화 때문이었지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전화를 걸어와서는 제 안부를 묻고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월요일 점심때쯤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지은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저는 속으로 라면 말고 쌀밥 먹었다, 왜?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아주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김치에 밥 대충 먹었다. 너는 뭐 먹었니? 저는 자기랑 잠깐 나와서 파스타 먹었어요. 다음에 어머님이랑도 같이 와야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파스타라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그래, 그러자라며 상냥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주말에 뭐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희가 장봐 갈까요? 어머님 회 좋아하시죠? 아니면 한우는요? 모든 말씀만 하세요. 저는 속으로 너는 나한테 라면 하나 줬으면서 바라는 건 참 많다라고 생각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렇게 말했지요. 아니다, 됐다.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너희는 몸만 오너라. 그냥 기대만 잔뜩 하고 오렴. 제 말에 어느리는 네, 어머님. 정말 기대돼요. 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영상 통화까지 걸려왔어요. 화면에는 손주 민준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에 언제 가요? 민준이의 말은 반가웠지만 그 뒤에서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해드려야지라며 속삭이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씁쓸했습니다. 아이까지 이용해가며 제 환심을 사려는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저는 민준이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토요일을 하루 앞둔 금요일 오후, 저는 시장이 아닌 동네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정육 코너도 수산물 코너도 아니었어요. 바로 라면 코너였습니다. 제 눈앞에는 그야말로
라면의 신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운 온갖 종류의 라면들. 빨간 국물 라면, 하얀 국물 라면, 짜장 라면, 비빔 라면, 볶음 라면. 저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라면들을 하나씩 카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줬던 가장 기본적인 라면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아주 매운 볶음면, 해물이 들어간 프리미엄 짬뽕 라면, 그리고 일부러 가장 값싼 PB 상품 라면까지 봉지라면, 컵라면을 가리지 않고 종류별로 골고루 담았습니다. 제 카트가 라면 상자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마트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계산대에 카트를 밀고 가자 계산하던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야유회 가세요? 라면을 이렇게나 많이. 저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요. 라면 파티를 해드리려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사온 라면들을 그냥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부엌 찬장 하나를 전부 비운 뒤 그곳에 라면들을 보기 좋게 진열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편의점 진열장처럼 브랜드별로, 종류별로 줄을 맞춰 정리했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너구리, 안성탕면,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팔도비빔면. 찬장 하나가 라면 박물관처럼 변해갔습니다. 진열을 모두 마치고 그 앞에 서서 바라보니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며느리를 위해 준비한 잔치상의 메인 메뉴였지요. 저는 라면으로 가득 찬 찬장문을 닫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배우들은 각자의 역할을 숙지했고 무대 장치도 완벽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주인공인 아들과 며느리가 이 무대 위로 등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내일 벌어질 일을 상상하며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연극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요. 결전의 날인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개운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마치 제 오랜 서름을 씻어주고 다가올 승리를 축복해주는 서광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새 뒤척이기는커녕 제 인생의 가장 통쾌한 연극이 될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 재생하며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밤새 가라앉았던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니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중요한 의식을 앞두고 재단을 정화하는 무녀의 몸짓과도 같았습니다. 오만하고 무례한 며느리에게 아주 값비싼 인생의 교훈을 선물할 이 신성한 장소에 먼지 한 톨의 오점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마룻바닥, 티끌 하나 없이 닦인 유리창, 정갈하게 정돈된 가구들은 모두 다가올 연극을 위한 완벽한 무대 장치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장식장 위에 놓인 남편의 흑백 사진을 마른 수건으로 정성껏 닦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늠름한 모습으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나지막이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오늘 내가 아주 큰일 하나 치르려고 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잘한다. 김성순. 하고 내 등을 두드려 주었겠지요? 우리 아들 동석이가 저렇게 물러터진 녀석이 아닌데 저 못된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꽉 잡혀 사는 꼴을 보니 내 속이 터져서 더는 못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아들 정신도 번쩍 들게 하고
저 아이 버르장머리도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해줘요.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마치 제 계획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 저는 더욱 굳게 결심을 다졌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오전 10시. 아들 동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출발해요.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들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게 미안함을 느끼는 듯한 복잡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통화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금쯤 제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는 이미 5천만 원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행복한 계획을 쉴 새 없이 늘어놓고 있겠지요. 자기야, 우리 이 돈 받으면 대출 조금 더 보태서 강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학군 좋은 목동 쪽 30평대 아파트는 알아볼 수 있겠다. 민준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꼭 옮겨야 해. 라며 제잘거리는 며느리와 그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늙은 어머니의 평생 모은 돈을 받는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울 제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가 차려줄 잔치상에 대한 기대도 한껏 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어머님이 잔치상 차려주신댔는데 뭘까? 갈비찜? 아니면 비싼 대게라도 찌셨을까? 그들의 부푼 기대가 클수록 잠시 뒤에 마주할 절망의 크기도 더욱 깊고 어두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점심으로 간단히 누룽지를 끓여 먹고 마지막으로 무대 장치를 점검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평생을 아껴왔던 하얀 도자기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저는 며칠 전부터 미리 닦아놓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그릇들 옆에는 마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나 볼 법한 낡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 3개와 캠핑장에서나 쓸 법한 휴대용 가스버너 3개가 기괴한 모습으로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최고급과 최하급의 부조리한 조화. 그것이 바로 제가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너희는 겉으로는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최고로 대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처럼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부엌 찬장문을 열어라면 박물관이 이상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함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덫을 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분했고 머리는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드디어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고요한 집안을 가르는 그 소리가 제게는 드디어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뜨개질거리를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확인했어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려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자애로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줄 것 같은 어머니의 미소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뒤인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이 저를 맞았습니다. 4시간의 운전으로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며느리 소지은의 얼굴은 아침부터 미용실에라도 다녀온 듯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두꺼운 화장으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입에는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제가 처음 보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어요. 아마 오늘 이 돈을 받아 돌아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를 생각까지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동석이는 제게 미안한 듯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누가 봐도 오는 길에 급하게 산 것이 분명한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롤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오는데 차가 좀 막혀서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예쁜 며느리. 어서 오너라. 세상에 이 먼 길을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길 막히는데 운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저는 할리우드 배우의 버금가는 연기력으로 그들을 반기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님.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개처럼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냄새, 잡채 냄새, 혹은 그 어떤 맛있는 음식 냄새라도 찾아내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지요. 하지만 집 안에는 제가 아침에 뿌려놓은 상쾌한 라벤더향 방향제 냄새 외에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미간이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향기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맛있는 냄새가 진동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애써 실망감을 감추며 말을 흐리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온다고 아침부터 대청소 좀 했지. 음식은 걱정 마라. 내가 손이 얼마나 빠른데. 금방 뚝딱 차려줄 테니 일단 거기 앉아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숨 좀 돌리렴. 저는 그들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을 본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상차림이 꼭 샤브샤브라도 해주시려고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묻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표정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아니다. 샤브샤브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귀한 걸 준비했지. 저는 그들에게 시원한 결명자차를 한 잔씩 따라주고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들의 속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부엌 쪽을 힐끔거렸고 아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는 듯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무릎 아프신 건 좀 괜찮으시고요? 같은 영양가 없는 질문들을 던져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더 이상 그들의 초조함을 내버려 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극 배우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듯 비장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중요한 대사를 읊는 것처럼 안타깝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이고, 내가 정말 정신이 없네. 너희가 굶주린 배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잔치의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요리를 빼먹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잠깐만 기다리렴. 금방 가져다 줄게. 저는 부엌 찬장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을 가득 채운 오색 찬란한 라면, 봉지들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그 흉측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마치 명절 선물 세트처럼 포장된 박스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에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라면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지요. 저는 그 박스들을 양손에 들고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식탁으로 돌아와 쿵 하는 집 전체가 울릴 것 같은 큰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과 반짝이는 은수저, 그 옆에 놓인 찌그러진 양은 냄비와 휴대용 버너, 그리고 그 가운데 산처럼 쌓인 라면 박스들. 이 완벽하게 부조리하고 기괴한 조합을 마주한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메두사라도 마주한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며느리 소지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며칠 동안 거울을 보며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그 대사를 제 인생 최고의 연기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내뱉었습니다. 얘들아, 4시간이나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배고프지? 저기 찬장에 라면 많으니까 너희들 입맛대로 하나 골라 끓여 먹어라. 우리 지은이는 뭘 제일 좋아하려나? 이 빨간 국물이 좋으니? 아니면 매콤한 비빔면이 좋으니? 어서 골라보렴 마가. 제 말이 끝나고 찾아온 정적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제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 동석이는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듯 제 얼굴과 식탁 위에 라면 상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구겨진 종이 인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소지은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흥미로운 스펙트럼의 감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과도 같았습니다. 동과 잔치상에 대한 탐욕스러운 기대감으로 발갛게 상기되었던 두 뺨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며 마치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찾아온 것은 완전한 불신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거지? 이건 악몽일 거야. 시어머니가 노망이 드신 게 틀림없어. 라고 말하는 듯한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제 얼굴에 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찬 미소를 확인한 순간 불신은 천천히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피가 몰리며 이번에는 억제할 수 없는 모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곱게 화장한 얼굴 위로 분노라는 감정이 역력히 드러나는 모습은 잘 그린 풍자화를 보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제 아들 동석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길 잃은 아이처럼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장난이세요? 저희 오기 전에 혹시 어디 편찮으셨어요? 아니면 누가 어머니 속상하게 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가엾은 제 아들은 여전히 제가 짓궂은 농담을 하고 있다고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잠시 심술을 부리고 있다고 믿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아내인 소지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부정하고픈 마지막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연민과 안쓰러움을 느꼈지만 제 계획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온화한 할머니의 가면을 벗지 않은 채 아주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장난이라니? 아들아, 나는 단 한순간도 장난인 적이 없단다. 내 평생 이렇게 진심이었던 적도 없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라면 상자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먹으면 입에서 불이 난다고 소문이 자자한 볶음면 하나를 꺼내 며느리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지요. 지난번에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우리 지은이가 그랬잖니. 4시간 걸려온 피곤한 손님한테는 이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따끈한 라면 한 그릇 끓여주는 게 최고의 대접이라고. 그때는 내가 너무 늙고 무지해서 우리 며느리의 그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지 뭐니.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똑똑한 며느리가 요즘 유행하는 최신식 손님 대접법을 이 늙은 시어미에게 친히 가르쳐 준 것이구나 싶어서
내가 그만 무릎을 탁 쳤단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는 며느리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라면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줄 알고 혹시나 내 까다로운 입맛에 안 맞을까봐 이렇게 종류별로 브랜드별로 다 준비했지. 이게 다 널 위한 내 정성이란다, 아가. 어서 부끄러워 말고 하나 골라보렴. 오늘은 이 시어머니가 특별히 너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맛있게 끓여주마. 물은 좀 넉넉하게 잡을까? 아니면 자작하게 끓여줄까? 저는 휴대용 버너 위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붓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제 모든 행동에는 나는 내가 한 짓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내가 했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며 폭발하고 싶지만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하고 억지로 분을 사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극의 두 번째 배우가 등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띵동.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한 타이밍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나, 이 시간에 누구지?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저는 능청스럽게 연기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역시나 제 오랜 친구 옥자 언니가 김치가 가득 담긴 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성순아, 나왔다. 지난번에 내가 담가준 총각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우리 영감이 자꾸만 생각이 난다고 성하길래 내가 염치불구하고 또 얻어가려고 왔지. 옥자 언니는 집 안으로 들어서다 식탁의 광경을 보고는 완벽하게 계산된 세상에서 가장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일부러 온 동네방네 다 들릴 만큼 크고 우렁찼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뭐람? 잔칫날이네, 잔칫날이야. 동네 잔치 열렸구나. 옥자 언니는 식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산처럼 쌓여있는 라면 상자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 연기력은 웬만한 중견 배우 뺨치는 수준이었어요. 와, 오늘 라면 파티하는구나.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많은 라면은 내 평생 구경도 못 해봤다. 요즘 신세대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우리 때는 손님 오면 밥하고 국 끓이고 전 부치느라 허리가 휘어나갔는데 세상 참 좋아졌네. 아주 그냥 호텔 뷔페가 하나도 부럽지 않다 얘. 옥자 언니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저는 속으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언니는 제 아들 동석이에게는 좋겠네. 엄마가 이렇게 근사하고 최신 유행하는 파티도 열어주시고 이런 엄마가 세상에 또 어디 있냐? 라고 말하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며느리에게는 더 결정적인 한 방을 아주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복도 많다.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아가씨, 이 많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나도 하나 끓여 먹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귀하고 성대한 잔치 자리인데 나도 한 젓가락 끼워도 되지. 성순아, 나 저기 저 짜장 라면이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외부인의 등장은 며느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야말로 지옥의 문이 열린 것과 같았을 겁니다. 이것이 그저 시어머니의 변덕이나 심술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획된 공개적인 망신주기라는 것을 깨닫게 했을 테니까요. 며느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체면이, 자신의 우아함이 이웃에게까지 낱낱이 공개되고 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옥자 언니에게 승리의 눈짓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이 완벽한 합동 공격은 며느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라면 파티의 분위기는 이제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옥자 언니의 활용점정과도 같은 대사에 며느리 소지은이 억지로 눌러 담고 있던 분노의 둑이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바닥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쳤고 텅 빈 양은 냄비들이 깡 하는 요란하고 천박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교양 있는 척 내숭을 떨던 어떤 목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날카롭다 못해 귀가 찢어질 듯한 히스테리가 가득 찬 비명이었습니다. 곱게 포장되어 있던 강남 사모님 같은 교양과 체면이라는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며 완전히 벗겨져 나간 날 것 그대로의 분노와 증오가 담긴 목소리였지요. 지금 저희를 뭘로 보시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유치하고 저급한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딴 라면 쪼가리나 대접받으려고 그 지옥 같은 주말 고속도로를 4시간이나 운전해서 온 줄 아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분함과 이웃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감히 시어머니 따위가 자신을 조롱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그녀의 발악을 조용히 아주 흥미롭게 감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게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 느꼈는지 분노의 화살을 만만한 제 아들 동석이에게로 돌렸습니다. 당신은 뭐해? 돌부처처럼 거기 서서 구경만 할 거야? 당신 어머니가 당신 아내한테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역시 당신도 당신 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이야. 아들은 아내의 날선 고함과 제 차가운 시선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며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그동안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드러낸 적 없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왔던 천박한 본심을 거침없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 준다고 사람 불러다 놓고 이게 무슨 짓이세요? 네, 5천만 원. 어머님 평생 모아도 다시는 못 만져볼 그 큰 돈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그 비싸고 좋은 강릉 호텔 예약도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했던 그 힐링 여행도 눈물을 머금고 취소하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까지 대동해서 한 걸음에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고작 이런 대접을 하세요?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든가.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결국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귀에는 5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상냥하고 인자한 할머니 가면은 산산조각 내어 던져버린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장난? 모욕? 비참? 내 입에서 그런 고상한 단어들이 나오니 참으로 우습고 기가 막히는구나.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사냥감을 몰아세우는 늙은 암사자처럼 며느리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눌린 며느리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4시간을 걸려 갈비찜에 잡채, 도라지나물에 시금치나물,
내가 좋아하는 연근조림까지 내 허리가 부서져라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너희 집에 갔을 때 땀으로 온몸이 젖고 다리가 풀려 지쳐 소파에 앉아 있는 이 늙은 시어미에게 너는 뭐라고 했지? 어디 한번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거라. 제 서늘한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읊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면 저기 찬장에 라면 있으니까 하나 끓여 드세요. 바로 내가 나한테 똑같이 말했다. 그때는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하고도 현대적인 효도 방식이었고 지금 똑같이 내가 당하니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저급하고 유치한 모욕이니 내 딴에는 너한테 배운 대로 이 시대의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최고의 대접을 해준 건데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너한테는 그게 예의고 나한테는 예의가 아니더냐? 아니면 나는 사람도 아니더냐? 제 말이 하나하나 쐐기처럼 박힐 때마다 제 아들 동석이의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텅 빈 식탁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던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 라면이 갑자기 드시고 싶었다고 아주 맛있게 끓여드렸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던 아내의 얼굴. 아들은 모든 상황을 깨닫고는 깊은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 박동석,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할 내 아들이라고. 내 어미가 그런 푸대접을 받는 것을 뻔히 보고도 내 아내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그렇게 쉽게 넘어갔지. 아들이라면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그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사람의 도리인지 제대로 바로잡았어야지. 그것이 내가 했어야 할 최소한의 도리였고 너의 가정을 지키는 길이었다. 아들은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죄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이제 이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5천만 원 말이다. 나는 정말로 내 모든 진심을 다해 너희를 위해 주려고 했다. 그 말에 꺼져가던 불씨처럼 며느리의 눈이 다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 그 동아줄을 놓지 못하는 가련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희망의 동아줄을 제 손으로 직접 아주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끊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너희는 내 돈을 받을 자격이 추호도 없구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부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공경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고 모은 피 같은 돈을 단 한 푼도 줄 수는 없지. 저는 창백하게 굳어버린 며느리를 향해 희미한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힐링이 필요하다고 했었지. 며느라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말이 100번 맞더구나.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한 나에게도 이제는 힐링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그 돈 5천만 원은 내가 내 힐링 여행 가는데 전부 쓰기로 오늘 아침에 마음먹었다. 내 덕분에 아주 좋은 생각을 했으니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구나.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불렀지만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식탁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잔치상은 이걸로 끝났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보거라. 갈 길이 4시간이나 되니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야지. 저녁 시간이라 차가 더 막힐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라면 봉지 하나를 주워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 혹시 가는 길에 배고플지 모르니 여기 있는 라면이라도 몇 개 싸가려무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제 말은 완벽한 승리 선언이자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판결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체면도 그 무엇 하나 얻지 못한 채 완벽하게 패배한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옥자 언니는 옆에서 통쾌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보란 듯이 아이고 속 시원하다 라고 중얼거렸고 제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통쾌하고도 씁쓸하기 짝이 없는 라면 파티는 그렇게 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마지막 판결은 그 자체로 완벽한 추방령이었습니다. 가서 라면이나 싸 가려무나라는 제 말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5천만 원짜리 잔치상의 최종 메뉴였고 그들이 치러야 할 모욕의 대가였습니다. 며느리 소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타오르던 얼굴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넋이 나간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제 아들 동석이는 죄인처럼 푹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을 보니 아들로서의 죄책감과 남편으로서의 무력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수치심이 그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느껴져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연민을 외면했습니다. 지금의 이 혹독한 시련이 앞으로 제 아들이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데 꼭 필요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옥자 언니는 제 옆에서 보란 듯이 팔짱을 끼고 서서 그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이 연극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또 다른 연출가처럼요. 아들 내외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는 패잔병의 모습처럼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옥자 언니와 함께 현관문 앞에 서서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제 쪽을 돌아보지 않았고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지 벽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도착하자 옥자 언니는 그들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가씨, 너무 서운해 마. 다음에 올 땐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김치라면 끓이는 법 가르쳐 줄게. 오늘 아주 큰 거 배우고 가네.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하고 경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저와 옥자 언니는 서로를 마주보고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성순아, 내 덕에 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 속이 다 후련하네. 언니는 제 등을 두드리며 연신 통쾌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웃음 뒤에 찾아오는 씁쓸함으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옥 같은 침묵이 흐르는 차 안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4시간의 여정은 그들에게는 아마 40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처음 한 시간 동안은 차 안에 그 어떤 소리도 없었겠지요. 라디오도 음악도 없이 오직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와 내비게이션의 기계적인 목소리만이 그들의 동행이었을 겁니다. 동석이는 죄인처럼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을 테고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사귀고 있었을 테지요. 그 차 안의 공기는 아마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무겁고 유독가스보다 더 지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며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것은 반성이나 사과가 아니었겠지요. 모든 책임을 제 아들에게 돌리는 비난과 원망이 가득한 독설이었을 겁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무능해서, 당신이 우유부단해서, 당신 어머니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이 꼴을 당한 거다고. 당신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깟 늙은이 하나. 컨트롤 못해서 5천만 원을 날려? 당신 같은 남자랑 사는 내 인생이 불쌍하다, 정말. 아마 이런 식의 상대를 핥히고 상처내는 말들을 쏟아냈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아들 동석이도 예전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겪은 충격과 수치심은 그동안 아내의 기에 눌려있던 그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을 테니까요. 내 탓? 지금 이 상황이 내 탓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잖아. 너 우리 어머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감히 어떻게 내 시간을 달려온 어른한테 라면을 끓여 먹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사람이냐? 아마 제 아들은 평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겠지요. 그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을 겁니다. 돈 문제, 양가 부모님 문제, 서로에 대한 존중 문제까지. 그들의 화려한 아파트와 값비싼 차, 명품 옷으로도 감출 수 없었던 그들 관계의 민낯이 그 좁은 차 안에서 처참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그들은 자신들의 성과 같았던 집으로 돌아갔을 테고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차갑고 텅 빈 상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옥자 언니와 매일 통화하며 그날의 승리를 곱씹었고 정말로 힐링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터넷으로 크루즈 여행 상품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 7박 8일 크루즈. 화면에 떠 있는 화려한 사진들을 보니 정말로 그 5천만 원을 나를 위해 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내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공은 이제 그들에게 넘어갔으니까요. 사건이 있고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하고 몇 번을 묻자 마침내 아주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 동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동석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서럽게 울부짖는 것 같은 그 소리에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은 겨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하대했던 것들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두려워 애써 외면하고 방관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태어나서 가장 크게 아내와 싸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5천만 원을 날려버린 저와 제 아들을 원망하며 며칠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고해성사는 길고도 처절했습니다.
모든 말을 마친 아들은 다시 흐느끼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지만 어머니로서의 연민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들아. 사내는 그렇게 함부로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다. 제 말에 아들이 울음을 그치려 애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은 지금 이 순간의 내 감정일 뿐 아무것도 바꾸거나 해결하지 못한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뼈저리게 느낀다면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보여라. 저는 아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우리 모두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 깨닫고 진심으로 내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어다. 내가 설득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녀 스스로가 깨닫게 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너는 내 자신에게 물어라. 내가 앞으로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고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할지를. 그 답을 찾아서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기 전까지는 나도 너를 아들로 볼 생각이 없다.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내 몫이다. 동서가.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싸움의 이막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이후 저는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해방감과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찬 사람처럼요.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정말로 힐링 여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옥자 언니와 함께 떠나는 4박 5일간의 제주도 특급 호텔 여행. 지중해 크루즈는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는 그 어떤 여행보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보란 듯이 제 SNS 계정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언니와 저는 마치 20살 처녀들처럼 행동했어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이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칼질을 하며 와인을 마시는 사진, 최고급 스파에서 가운을 입고 나란히 누워 마사지를 받는 사진, 해변의 카페에 앉아 칵테일을 마시며 활짝 웃는 사진까지 모든 사진에는 저의 행복과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마다 아주 정성스럽게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해시태그 내 인생 최고의 힐링, 해시태그 역시도 니 최고네, 해시태그 아들보다 친구가 낫다, 해시태그 며느리 덕분에 호강, 해시태그 5천만 원짜리 라면 먹으려다, 해시태그 제주도 VVIP 입성. 이것은 그저 즐거움을 과시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현대적인 방식의 심리전이었어요. 저는 아들 내외가, 특히 며느리가 제 SNS를 샅샅이 염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리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가 쓰는 문구 하나가 그들에게는 비수처럼 날아가 가슴에 박힐 것이라는 것도요. 너희가 걷어찬 돈으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나는 너희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더 행복하다. 라는 메시지를 저는 아주 세련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옥자, 언니와 함께 제주시의 가장 유명한 흑돼지 식당에 갔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두툼한 고기를 보며 며느리에게 대접하려 했던 갈비찜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구워 먹는 이 흑돼지 한 점이 그 어떤 잔치상보다도 더 달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꿈 같은 4박 5일이 지나고 저는 완전히 재충전되어 김포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의 여독을 풀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동안 아들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들이 제게 받은 숙제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나 우편물이 올 시간이 아니었기에 저는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아들 동석이와 며느리 소지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없는 척해야 하나. 하지만 화면 속 두 사람의 모습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아들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얼굴이 수척했고 며느리는 그 화려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가방은 보이지 않았고 두 손에는 대신 무언가 무거운 짐들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치에는 최고 등급임을 증명하는 라벨이 붙어 있는 거대한 한우 선물 세트와 살아있는 전복이 가득 담긴 아이스박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진한 한약재 냄새가 섞인 토종닭 백숙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지난번 그들이 올 때 사왔던 성의 없는 롤케이크와는 차원이 다른 그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들어간 진심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문에 기댄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먼저 입을 열 차례였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침묵의 무대 위에서 그들이 어떤 연기를 펼칠지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한참이나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입술만 달싹일 뿐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며느리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떨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앞에 엎드리듯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허리를 굽힌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모기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지난번처럼 분노나 억울함 때문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고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는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여구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어설프고 투박하고 그래서 더 진짜 같은 사과. 제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제발 어머니가 이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마지막 장이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그들의 방문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끝나고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며느리의 굽은 등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과가 진심일까?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또 다른 연기일까? 만약 연기라면 나는 또다시 속아 넘어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잊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지요. 저는 바닥에 놓인 한우 세트와 전복, 그리고 김이 피어오르는 백숙 냄비를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저것들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흘렸을 시간과 노력, 그리고 고민의 흔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이 며느리를 설득하고 함께 시장을 보고 밤새 백숙을 고아내며 나눴을 대화들이 저 냄비 안에 모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들고 있던 백숙 냄비를 제 손으로 직접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팔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 무게는 그들의 사과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퉁명스럽지만 거부의 뜻은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오너라. 제 허락이 떨어지자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사형을 면한 죄수처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라면 파티가 열렸던 바로 그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풍경은 그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이리 다오. 내가 그릇에 담을 테니. 제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제게서 국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은 앉아만 계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주 익숙하고 호흡이 잘 맞는 모습으로 제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한우의 포장을 뜯어 가장 좋은 부위만 골라 접시에 담았고 며느리는 백숙의 살코기를 먹기 좋게 발라 제 앞에 그릇에 수북이 쌓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아들에게 내주었던 숙제의 결과물이구나.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내 몫이다. 제 아들은 그 숙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곧 식탁 위에는 그들이 준비해온 음식들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지난번 모욕감과 분노로 가득 찼던 그 식탁 위에 놓였던 라면, 상자와 텅 빈 냄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의 시간과 노력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긴 진짜 잔치상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옥좌에 앉는 여왕처럼 식탁의 가장 상석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양옆에 마치 저를 보자 하는 신하들처럼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은 채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지난번의 그것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지난번의 침묵이 폭풍 전야처럼 서로를 핥히고 상처내기 위한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면 오늘의 침묵은 이제 막 큰 수술을 마친 환자의 상처가 조심스럽게 아물기를 기다리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식기들이 조용히 부딪히는 소리, 음식을 씹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 그릇에 제일 먼저 올려준 큼지막한 닭다리 살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푹 고아낸 듯
닭고기 살은 씹을 필요도 없이 혀 위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입안 가득 진한 국물의 향과 함께 인삼과 대추의 향긋한 내음이 퍼졌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그 안에는 분명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부엌일이라고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했을 며느리가 이 한 그릇에 백숙을 끓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가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두어 번 끄덕여 주었습니다. 제 표정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저의 그 작은 움직임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조금 푸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아들은 제 밥그릇이 비기 무섭게 새 밥을 퍼주었고 가장 비싸 보이는 한우의 살치살 부위만을 골라 제 앞에 불판 위에 정성껏 구워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살아있는 전복을 숟가락으로 능숙하게 떼어내 버터에 구운 뒤 제 그릇에 올려주며 어머님,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세요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물잔이 비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제가 특정 반찬에 한 번이라도 더 젓가락을 가져가면 말없이 그 반찬 그릇을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절박함과 함께 이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조심스러움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길었던 식사를 거의 마쳐갈 때쯤 저는 이 무거운 침묵의 장막을 걷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게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이 어색한 침묵 속에 갇혀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작은 소리에 아들과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차례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지난 일에 대한 질책이나 원망이 아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준이는 잘 있느냐? 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은 안 하고? 그 질문은 얼어붙었던 우리 관계의 강물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생각은 없다. 너희가 진심이라면 다시 시작해볼 의향이 있다는 저의 신호이자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정말이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환하게 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것처럼 들떴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요. 매일 할머니 집에 언제 가냐고 졸라요. 어머님이 제주도 여행 가신 사진 보고는 자기도 할머니랑 비행기 타고 싶다고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손주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들의 회사 이야기로 며느리가 최근에 시작했다는 꽃꽂이 수업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제가 며느리의 허영심을 꿰뚫어 보며 속으로 혀를 차거나 아들의 무능함을 답답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얇고 투명한 유리벽 같은 것이 존재했고 우리는 서로가 그 벽을 의식하며 혹시라도 상처가 덧날까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단절시키는 불쾌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예의와 서로에게 받은 상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존중으로 만들어진 아주 건강하고 단단한 거리감이었습니다. 저는 살가운 거짓 친밀함보다 차라리 이 존중 어린 거리감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만하면 됐다. 나머지는 내가 하마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해야 합니다. 어머님은 부디 들어가서 편히 쉬세요. 그녀는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고 제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깨끗하게 싱크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거지가 아니라 그녀가 제게 바치는 반성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자 그들은 현관에서 다시 한번 제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로 꺾인 그들의 허리에는 이제는 완벽하게 정리된 관계의 서열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며느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와 그들이 떠나고 난 뒤의 고요함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정성의 흔적들이, 미처 다 먹지 못한 음식들이 온기를 잃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번 길고 긴 싸움에서 저는 5천만 원이라는 제 노후 자금을 지켰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며느리의 버르장머리를 완전히 뜯어고쳤으며 아들에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가장 큰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존엄성의 완벽한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처분에 기대어 사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당당한 주인이자 제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키는 어른으로서의 제자리를 제 손으로 직접 되찾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부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거짓된 살가움으로 포장된 관계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어쩌면 평생 이 존중 어린 거리감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며느리는, 그리고 제 아들은 두 번 다시 저를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못할 겁니다. 라면 한 그릇이 불러온 이 지독하고도 통쾌했던 전쟁은 우리 가족 모두의 뇌리에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새겨놓았으니까요. 어쩌면 그 라면은 제 며느리가 그녀의 인생에서 먹은 가장 비싸고도 쓴 교훈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입에 대어보지도 못한 채로 말이지요.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와 부모의 마음을 가르쳐준 그 교훈이야말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진짜 5천만 원짜리 유산이 될 겁니다.